호주는 흔히 죄수들을 보낸 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입니다. 한국의 절반 정도의 인구인 2,600만 명의 인구를 가졌지만 국민 1인당 재산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중위재산 순위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개개인이 평균 이상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진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호주 대륙은 불과 3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소수의 원주민만이 신석기 문명 수준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바다 및 육지를 발견한 대항해 시대가 펼쳐졌을 때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1600년대 초반에는 네덜란드 항해자들이 호주 북서부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 탓에 쓸모없는 땅이라 여기고 식민화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1770년경 뉴질랜드를 먼저 발견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오늘날 호주 대륙의 동쪽 해안을 탐험하게 되면서 이 땅은 영국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반발한 미국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상실한 영국으로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식민지 개척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변방 중 변방이었던 호주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텅 빈 대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본토의 영국인들은 호주로 이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호주에 범죄자를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범죄자들을 자국 내외의 교도소나 노동집단으로 보내는 일이 일반적이었는데 미국이 독립하면서 북미 대륙으로의 범죄자 이송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교도소 지역으로 호주를 선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1788년에 첫 범죄자 수송선이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선은 총 11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6척이 죄수 수송선이었습니다. 나머지 선박들은 2척의 해군 선박과 3척의 보급선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약 1300명의 인원이 있었고 그중 약 750명이 죄수였으며 나머지는 선원, 해군 병사, 자유민, 관리자 및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첫 수송선은 영국 포츠머스를 출발하여 1788년 1월 26일 약 8개월의 항해 끝에 현재의 시드니에 위치한 포트 잭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현재 호주에서 호주의 날로 기념되고 있죠. 초기 정착민들은 식량 부족, 질병, 그리고 원주민과의 긴장감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식량 부족이 큰 문제였는데 초기 정착지가 영국과 매우 달라 적응하는 데 어려웠고 정착민들의 농사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이렇듯 호주 정착민들의 식량 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낮았고 급기야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초래하자 영국은 생존에 필수적인 보급품, 농기구, 식량, 가축 등을 실어 추가 수송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정착은 호주 대륙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지배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죄수들이 영국에서 호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범죄자 정착민들 중 일부는 후에 자유민이 되어 호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호주인들은 죄수들의 후손이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때 보낸 죄수들은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아닌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어 빵 한 조각 훔치다 걸린 생계형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혁명 시기로 인해 도시로 몰려들었다가 그대로 빈민으로 전락해버린 서민층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죄수들을 이송하면서 점차 식민화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1860년대 호주 대륙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호주 대륙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호주 인구는 순식간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자 호주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1901년에는 호주 대륙의 6개 식민지를 통합해 호주 연방을 선포하며 사실상의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영국 의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자치권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수장은 여전히 영국 국왕이었습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들은 호주인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좀 더 강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군의 일원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요. 특히 영국군 최대의 패배로 알려진 갈리폴리 전투에서 호주 군인들은 약 6만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였습니다. 지옥같은 전쟁터에서 고난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며 같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피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호주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인식이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호주가 독립하도록 가만히 둔 걸까요? 이 당시 영국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식민지를 유지하던 영국 역시 이러한 정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자체도 전쟁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전쟁 후 필요한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는 해외 식민지 관리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즉 호주는 다른 많은 식민지 국가들, 특히 폭력적인 독립전쟁을 경험한 국가들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영국으로부터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호주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두 나라가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호주의 독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1986년 호주는 영국과의 법적 예속 관계를 청산하는 오스트레일리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이룩한 호주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구 문제였습니다. 호주 대륙은 광활하지만 그 면적의 70% 이상이 사막, 반사막, 건조한 초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극도로 건조하고 자원이 부족해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 경험하며 국가 안보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는 인구는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인구를 늘림에 따라 더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죠. 호주는 영국이나 아일랜드로부터 이주해오는 이민자들에게 단돈 10파운드라는 매우 낮은 비용의 이민세를 받아 이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파격적인 혜택과 다양한 정착 지원을 약속하자 30년간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후 유럽은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는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였죠. 하지만 당시 호주는 인구를 주로 유럽계, 특히 영국계 백인으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유럽 출신, 특히 아시아인의 이민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가 시행한 이민 제한법은 모든 이민자가 유럽어로 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로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아시아와 인접해 있는 호주 또한 이러한 국제적 시류에 편승해 외교적으로 친아시아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타인종 이민에 대한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호주는 미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이러한 이민 정책 안에서 이민자들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온화한 기후에 다문화 사회, 거기에 국민들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호주는 이민 선호도가 높은 국가인데 호주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주 투자 이민, 호주 사업 이민, 호주 기술 이민 등의 다양한 비자를 발급해 주어 호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으려면 뛰어난 전문 기술을 보유하거나 자본력이 탄탄한 유망한 사업가이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호주를 위해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는 국가이다 보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비영어권 국가의 청년들이 쾌적한 나라에서 영어도 배우면서 혈기왕성한 노동력으로 돈까지 벌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호주 내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호주라는 국가가 안정되어가는 와중에 이곳에 있던 막대한 천연자원과 농축산물이 호주를 부자 국가로 만들어주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와 더불어 호주산 소고기를 많이 구입해서 먹곤 하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목초지에서 길러지는 농축산물은 호주를 부자 국가로 만들어준 대표적인 효자 수출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주는 남동쪽 온화한 지역에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과 같은 대도시들이 모여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한 호주 중심부는 사막 기후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 주변을 거대한 초원이 둘러싸고 있는데 딱 봐도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고 있죠. 이곳에 대규모의 가축 농장을 지어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예 광산업이 국가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호주의 지하자원은 매우 풍부한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광석, 구리 등 중요한 광물 자원들이 모조리 생산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미래 전략 자원, 즉 리튬이나 히토류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산업에서 필요한 자원들은 거의 대부분 호주 대륙 내에 묻혀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는 광물과 목축업이 큰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온대 기후의 남동쪽 지역은 1년 내내 섭씨 20도 안팎의 화창한 날씨를 유지하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홀로 떨어져 있어 안보로 위협할 만한 강력한 적대 국가가 없다는 엄청난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절대적인 이웃 국가가 없는 것만으로도 국방 예산을 더 전략적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국제 갈등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는 국제 동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자율성을 지닐 수 있죠. 참고로 현재 호주는 인도와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견제하는 쿼드 동맹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거대한 영토, 풍부한 지하자원, 들푸른 초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온화한 기후, 유연한 이민정책, 안정된 정치 등의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오늘날의 부자국가 호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과 200여 년 전 영국에서 넘어온 죄수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국가 호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